예,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정현입니다. 오늘 제1회 지방공기업 CEO 포럼에서 ESG와 지방공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특강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뜻깊고 또한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많은 지방공기업 CEO분께 유익함을 드려야 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도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이라는 이름하에 강의를 드린다기보다는 각각의 서로의 어려움을 한번 나누고 고민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간단한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전공이요, 인사조직 노사 쪽입니다. 그래서 90년대서부터 사실은 인사조직 노사 쪽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 초에 협동조합이라든가 기타 기업의 보다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2000년대를 경과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기업의 역할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어 왔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주제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그 새로운 주제의 등장이 오늘 이 자리에 ESG와 지방공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쓰여진 타이틀이 제가 근년에 맡고 있는 그 학회에서의 책임이고 봉사인데요. 생산성과 관련된 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회장으로서의 고민이 지방공기업 CEO이신 여러분들의 고민과 아주 유사한 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생산성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양적인 생산성이 먼저 떠오르고, 인풋 대비 아웃풋 개념으로서 과거 대비 혹은 기준일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성장 혹은 생산성 증가를 떠올리실 겁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이 학회도 그러한 생산성 개념에 천착해서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만들어진 준 공공기관에 해당될 수 있는 기관과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회인데요. 최근 들어와서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단체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생산성이라고 하는 개념만으로 우리 공부하는 연구 모임 학회의 성격을 제대로 포괄해서 반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끝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최근처럼 변화무쌍한 시기에 과거의 정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성, 그리고 주어진 룰이 있고 주어진 방식이 있는 상황에서 정량적인 개선이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성의 개념만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우리 조직 학회 안팎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자들 중에서는 생산성과 지속가능 경영학회, 혹은 다른 사람들은 생산성과 예를 들면 포용성장학회 등등의 다양한 이름들을 저에게 제기하고, 학회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문제제기이긴 하지만, 회장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단체명을 함부로 바꾸긴 어렵죠. 그 고민의 일단에 아마 제가 느끼고 있는 고민보다 훨씬 더 심층적이고 다면적이고 또 전면적인 고민들을 이 자리에 계신 지방공기업의 CEO분들께서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저의 고민들과 맞물려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요. 저는 좋은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출발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20세기 경영학과 관련된 가장 많은 책을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경영학의 구루라고 불리우기도 했던 피터 드러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혹은 비즈니스 하는 조직의 목적이 아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위험할 수도 있다. 기업의 목적은 소비자가 기꺼이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의 무언가 새로운 유익함을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럴 때 기업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윤이 기업의 목적일 수 있지만 이윤 극대화가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의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장 일변도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지만 이 말에는 어떻게 그러면 이윤 극대화의 원칙이 아닌 다른 원칙으로 우리가 좋은 기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라는 답은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몇 개 기업의 로고를 제가 올렸습니다.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기업은 1980년대 서아시아 쪽의 한 공장에서 아동 노동을 사용하면서 원가를 낮추는 데 급급하다가 미국 사회에서 대단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기업 전체의 수익성과 성과 지표들이 곤두박질 쳤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그때 이후로 아동 노동에 대해서 근절하는 그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이력이 있고요. 그 이후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납품업체까지도 미국의 노동 기준에 맞춰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던, 어찌 보면 시작은 뼈아프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기업의 발전에 대단히 자양분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사옥을 보면 그 기업의 명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기업은 최근 몇 년간 갑질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기업이고요. 아마도 신사옥을 멋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옥의 이름을 걸지 못한 건 사회적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로고를 제가 보여주고 있죠. 작년도서부터 우리 사회에 공정과 관련된 엄청난 화두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공기업이고, 한 기업의 파장뿐만 아니라 전 사회로 파장이 일었고 정치적인 영역에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기업의 사례입니다. 이 세 기업의 사례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기업의 성과가 추락했고 그에 따라서 주주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주주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은 사례를 제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 기업의 매출, 이익과는 상관없이 그 이외의 이슈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정적으로 언론과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 기업의 평판이 대단히 훼손되었던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기업의 사례는 운 좋게 이 사회적 평판에 어떤 그 논란 속에서 피해간 기업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건 아니겠죠. 결국 이러한 과거의 예는 우리 지방 공기업 모두가 안고 있는 숙명이기도 하고 또한 잠재적 위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덧 엄청난 경제 발전을 계속 거듭해서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번 G7 때는 G7에 버금가는 정도의 환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국격과 우리의 사이즈가 대단히 큰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에도 여기저기 그늘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의 수준은요, OECD 2017년도 조사에 따르면 38개국 중에서 29위에 불과합니다. 앞서서 GDP 사이즈의 국격 순위에 비하면 오히려 거꾸로 세는 게 더 빠르겠죠. 또한 공동체 지수라고 명명되는 어려울 때 이웃이나 친구 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공동체 지수의 결과는 2010년도 조사에서 OECD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몇 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개선되고 순위가 올라간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그 순위의 수치를 완전히 바꿀 정도로 개선된 건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2017년도 OECD 국가 중 32위였고요. 공공성 지수도 거의 최하위급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밝은 면과 또한 어두운 면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고,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여기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한 지방공기업 CEO와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 부분의 공공성 회복과 제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공성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공성 그 자체가 반드시 사회적 가치의 모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방 광역자치단체마다 있는 의료원이 그간 많은 경우에 적자를 내왔고, 지역사회에서도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원흉으로 손가락질 받아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지역에 출현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거의 대부분을 이 광역지자체의 의료원에서 커버해서 수용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경영평가를 담당했던 어느 수도권 지자체에서의 공공의료원은 그 지역에 80%가 넘는 코로나 확진자를 그 의료원이 맡아서 치료했다고 하더군요. 존재감이 없던, 그리고 어찌 보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 지방 재정을 갉아먹는 원흉이라고 손꼽혔던 의료원의 역할이 빛나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취약층에게 전달되는 도시락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든 대안적인 도시락을 전달하는 많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재인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시점 속에 있습니다. 터널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죠. 과거에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기업, 그리고 그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야말로 예를 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마찬가지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만, 지금은 최고의 이익, 최대의 이익이 아니라 적정한 이익, 그러면서도 포용 가능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이익을 선호하는 추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 공공기관을 압박해왔던 성장 일변도 혹은 매출과 이익 일변도의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은 다시 재고돼야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와 기업의 어떤 이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맨 앞자리에서 언급되는 사람입니다만, 이 애덤 스미스가 냉혈한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국부론만 기억하지만 그는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공정성을 얘기했고요, 상호성을 얘기했고, 공감을 얘기했고,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공기업 CEO분들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책임지고 성과 계약을 체결하시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사회 혹은 글로벌 어느 나라에나 다양한 방식의 경제적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일반 기업은 시장의 니즈에 따라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그에 따라서 수익이나 혹은 배당에 의해서 배당의 크기로 주주에서 평가를 받죠. 그런 의미에서 수익 지표, 경제적 가치가 대단히 절대시되어 왔던 조직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또 의료협동조합 등 다양한 민간 기업이 아닌 조직의 형태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그런 조직들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그 조직의 비전과 미션의 일부로 채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의 일환입니다. 그러한 조직들은 정부에 속해 있지도 않고요. 또한 민간 기업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3섹터에 해당되는 자발적인 자생적인 경제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CEO 분들께서 몸담고 계신 지방 공기업은 민간 부문도 그리고 제3섹터에도 포함되지 않는 어찌 보면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고 또 법에 의해서 그리고 공공부처와의 아주 긴밀한 파트너십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어찌 보면요. 공기업이야말로 사회적 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이어야 됩니다.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사회적 기업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사회적 기업과 공기업이 전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조직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온전하고 아주 바람직한 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ESG 경영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일단 사회가치 경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 ESG 경영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가치 경영이란 조직의 전략과 거버넌스,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이 사업기회 인식과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공기업, 지방공기업 CEO분들께서 하시는 경영이야말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영이죠. 과거 이 사회 가치에 대한 이해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변모해왔고 진화해왔습니다. 초기에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되는 초기 모델은요. EV, 즉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EV와 SV, 즉 소셜 밸류를 의미하는 사회적 가치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그림에 EV는 파란색으로 큰 원을 그렸고 SV는 되게 작게 그렸죠. EV가 주축이고 SV는 부수적이고 부가적인 것이고 또한 기업이 기부의 방식으로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시절 CSR의 1.0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CSV의 2.0이 등장하고 기업의 핵심 역량과의 관련성 속에서 EV뿐만 아니라 SV도 고려해야 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EV 즉 경제적 가치와 맞물릴 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전략으로 유명한 마이클 포터의 CSV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CSR 3.0이라고 제가 표시한 그림에서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EV의 원의 사이즈와 SV의 원의 사이즈가 같죠. 그리고 두 EV와 SV 간의 교집합의 면적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 교집합이 EV와 SV가 같이 가는 결국 ESG와도 연관되는 기업의 나아가야 될 사업 방향과 방식과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클 포터가 공유가치 창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EV와 SV가 같이 가는 것을 가능하고 그리고 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공기업에게 있어서도요. 결국 공적인 미션과 그다음에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방법론들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논란이 여전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에서의 키워드 ESG로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지방 공기업 CEO분들께서 다 아시는 얘기를 길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는 환경을 의미하고요. S는 사회를 의미하고 G는 거버넌스를 의미하죠.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다시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잘라놓은 겁니다. E는 대기 오염 감축, 에너지 소비 절감, 폐기물 관리, 그다음 환경 관련 법을 준수하는 것 등등의, 그리고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슈에까지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S는요, 사회 구성 집단, 즉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자이자 기업의 이해관계자 여러 집단의 니즈와 그다음에 그들의 희망하는 바들을 반영하고 실현하는 가운데 기업이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동반 성장해야 되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G는 지배구조라고 쉽게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첫 쪽에 몇 개의 기업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을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들을 피하고 보다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그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의미하는 게 ESG 가버넌스입니다. 결국 ESG에서는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 E와 S와 G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ESG의 구분 방식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여러 분류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지시할 때 우리는 ESG뿐만 아니라 ESG가 생성된 배경과 ESG에 대립될 수도 있고, 또한 경쟁적인 패러다임, 그리고 ESG의 현재적인 영향과 미래적인 영향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는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들과 그리고 ESG의 여러 세부 목표들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유행하는 ESG 카테고리를 패러다임을 들고 오늘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유행을 전파하는 사람이기를 별로 원하지 않고요. 유행에 이렇게 아주 예민하거나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행이 우리 사회 혹은 제 주위에 나타나게 되면 언제나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방 공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CEO 분들께서 이 ESG의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행을 대하는 우리 지방 공기업의 태도는 어떠한가? 여기서의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지방 공기업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ESG의 논의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새로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지방 공기업은 ESG의 논의를 참조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결국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용들이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SG는요, 투자자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즉, 수없이 많은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에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기업의 청산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실적들이 추락하는 일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투자자의 관점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안된 결과물입니다. 2004년도에 유엔 투자자 회의와 그 과정을 거쳐서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이 만들어졌고요. 재무적 가치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투자는 대단히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 공기업 CEO 분들께서는 균형 성과표 BSC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경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BSC의 관점, 균형 성과표의 관점이 녹아들어 있는, 예를 들면 성과 계약들을 하셨고 매년 평가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BSC의 처음 출발은 어땠냐면 재무제표, 즉
회계 감사에 의해서 확정되는 재무제표에 의해서 나타나는 실적만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재무적 지표인 예를 들면 학습과 성장 아니면 고객 그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등등의 새로운 관점에 따른 KPI가 등장하고 중시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BSC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비재무적인 관점을 추구한 것이지만 목적은 여전히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고 속에서 산출된 것이죠. 그 반면에 ESG는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실적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존이 어떻게 담보되고 어떻게 또한 예측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성공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느냐의 생각 속에서 나오게 된 지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의 관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E와 S와 G를 함께 가중치를 두어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동하면서 등장했죠. 그래서 이 환경보호와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관계 설정의 원만함 그리고 투명하고 예를 들면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확립 등등을 구비한 기업일수록 더 2008년도 경제위기 혹은 2020년서부터의 코로나 위기를 겪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크고 빠르게 회복하고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기관들이 ESG와 관련된 지표들을 이제 중시하기 시작하고 투자 대상들을 물색함에 있어서 이러한 지표들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으로부터 다양한 기후와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공시하도록 요청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게 유럽에서는 대단히 강제적인 규율이 강하고요. 미국에는 보다 자율공시에 가까운 방식으로 나라마다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나라마다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CEO분들께서 나중에 다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ESG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ESG의 투자 규모가 조 단위로 했을 때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 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수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경 그 5천조에서 이제 거의 5경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ESG의 성장 지수와 관련된 펀드의 규모 투자 확대는 우측의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8년도 대비 2030년도 12년 후에 26배나 증가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성장이죠. 그에 따라서 ESG와 관련된 공시의 압력도 이미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까지 2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공시를 해야 되는 게 의무화되기 시작했고 2030년이 되면 모든 코스피의 상장사들이 공시를 해야 됩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2030년쯤에는 모든 코스피의 상장사가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도 공시 의무의 차이,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는 방향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ESG 공시와 관련해서 우리 지방 공기업의 자산 규모별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무려 25조, 그리고 탑10 안에 인천교통공사 4조에 이르기까지, 즉 2조 이상이 되는 당장 공시해야 되는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도 이렇게 10개 이상이 훨씬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1조 이상의 공기업이 31개고요. 500억 이상, 즉 사실은 모든 코스피 기업에 해당될 정도로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공시 의무를 져야 되는 것 규모에 해당되는 공기업의 숫자도 284개 이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상응하는 지방 공기업도 공시 의무를 지게 되고 있고 이미 매년 경영 평가를 하면서 그리고 경영 공시와 관련된 규정들을 법률들을 준수하면서 많은 홈페이지에 공기업마다 공시 사항들을 업로드하고 있지요.
CEO의 경영 목표 수립과 실행, 보고, 평가의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행 관점에서 일단 보시면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게 ISO 26000입니다. ISO 26000은 엄밀히 얘기하면 ESG와 별도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만 ISO 26000은 그 내용과 방향 철학에 있어서 ESG와 아주 유사한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더 멀리 가면요, ISO 26000보다 더 과거에 설정됐던 1990년대 미국이 일본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에 뒤져서 분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말콤 볼드리지 어워드도 사실은 이 ISO 26000의 많은 내용들을 먼저 담고 있었던 어떤 경영 컨설팅과 좋은 기업 관련되는 체크리스트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해서 ISO 26000의 상세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지방 공기업에서 현재 많은 내용들을 준수하고 있고 또한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가면 이 ISO 투자는 ESG 투자는 많은 투자 기관들에 의해서 제각각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체크리스트와 그 다음에 평가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I와 관련되는 혹은 SASB 즉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에서 만든 기준 그 이외에도 모건 스탠리 MSCI라고 제가 표시된 내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존재하고요. 그 카테고리들의 신뢰성 그리고 완결성은 맨 끝에 보면 파란색 바에서 평가받듯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준이 있다고 치면요. 이제 지방 공기업의 CEO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되면 도대체 뭘 따르라는 거냐. 다 정리된 다음에 정돈되고 어떤 기준으로 통일된 다음에 따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ESG 혹은 사회적 가치의 특성과 본질상 하나로 합치되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과 지방 공기업이 존재하고요. 많은 사회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각각에 맞는 추구의 방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각각의 조직 미션에 따라서 다른 평가 툴이 적용돼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에서도 이미 ESG 평가와 관련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도 국내 기업과 그다음에 공기업의 평가들을 또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기준을 제가 말씀드림과 아울러서 이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ESG의 투자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평가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뭐냐면 담배를 많이 파는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는 성인들과 아동들의 건강에 유해하니까 그쪽에 필립 모리스의 주식은 우리 펀드에 넣지 않도록 하자. 투자하지 말자. 또 군수업체는 전쟁이 확산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마약을 취급하는 혹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그 펀드 범위 내에 넣지 말자라고 하는 몇 개의 기업들 위에 한 기업을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규범 기반 스크리닝은 ILO라든가 국제노동기구 말입니다. UN이라든가 이쪽에서 만든 좋은 기업 혹은 그 기업 시민과 관련된 행동에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배제하는 그래서 네거티브 스크리닝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기업들을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가 진행되면 아주 나쁜 기업뿐만 아니라 나쁜 기업이 아닌 카테고리에서도 투자의 우선순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포지티브 스크리닝 나오게 되고 ESG에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기준들이 포함되는 여러 기준들을 사용한 지수 방식의 평가 시스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외에도 특정한 테마에 따라서 투자하거나 특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 방식 등등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서울특별시 상수도는 오타입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업의 관여와 주주 활동입니다. 이건
이제 투자하는 기관이 가장 적극적인 액티비스트가 되어서 기업이 ESG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강제하자라는 내용까지를 담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투자 유형도 평가하는 기관도 많고 평가하는 툴도 많고 또한 ESG 평가 유형처럼 유형도 많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ESG의 평가 방식과 투자 유형은 투자자들이 잘 투자하기 위한 선택과 고민과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이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 투자와 직접 상관이 없는 기업까지도 즉 지방 공기업까지도 ESG의 경영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ESG 경영은 단일한 시스템과 평가 방식을 따르는 것만으로 그 철학과 미션이 실현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즉 올림픽에서 종합 순위를 매기고 잘한 기업, 못한 기업을 매기는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ESG의 평가 방식은 현재의 과도기적인 평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비교 불가능한 고유한 미션들을 우리 지방 공기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의 고유한 미션에 맞는 그 미션을 실현하는 경로를 찾아야 되는 것은요.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은 해줄 수 없고요. 저도 그와 관련된 정확한 예를 들면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가 없고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분들과 CEO들께서 만드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고 해서 5가지를 일단 이 슬라이드에 썼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보다 기본 컨셉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전과 미션의 전환입니다. 법에 따라서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지방 공기업의 미션들이 정해져 있지만 그 미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매번 달라집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도 새로운 앵글과 새로운 프리즘에 따라서 새로운 미션이 등장하고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죠. 그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는 지난 정부의 사회적 가치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중시는 외부로부터 지방 공기업으로의 영향인 것이죠. 외부의 영향은요. 외부의 영향이 있으면 언제나 내부의 사람들은 움츠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바람이 얼마나 센 바람인지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바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참 동안 숙고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기 시작하고요. 또 머뭇거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숙고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회적 가치가 모니터링될 필요가 있고요. 비전과 미션의 원천 등이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비전과 미션이 있다 그러지만 드리프팅 현상, 즉 표류 현상들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도 진정성이 신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봉사 많이 하라고 시키면요. 자원봉사를 하면 할수록 자원봉사를 싫어합니다. 자원봉사의 역설이라 그러거든요. 사회적 가치도 마찬가지고 아마 ESG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현 방안을 통해서 실현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체감하지 않는 구호로서의 ESG가 될 거라면 사실은 저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미션이 전환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건 시작의 첫 단추이고 이 시작의 첫 단추에서 전략과 CEO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CEO는 사회적 난제로서의 사회가치 경영, 그 다음에 ESG 경영 등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한 리니어 방식의 경로를 찾는 경영이 아닙니다. 난 리니어 방식은 훨씬 더 2차원적일 수도 있죠. 2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요. 더 고차의 방정식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구성원들도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스공사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가스와 관련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제 부품을 써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국내 부품 생산 업체에서 국내 부품의
구매 실적을 높여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객의 안전도가 보다 중요한 상위의 개념과 가치로서 인식했지만, 그러나 국내 업체들의 납품처를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부품 회사들의 품질의 제고에 기여하는 것도 또 등한시할 수 없는 가치일 수 있는 거죠. 이 딜레마가 가스공사에게 있었다 그럽니다. 이 과정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 간의 충돌과 혹은 모순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전환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매, 마케팅, 생산 혹은 인사, 재무 회계 등등의 모든 회사 내의 하부 단위와 기능들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의 전환에 뒤이어서 궁극적으로는 구성원 전체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시작은 이그나이터는 CEO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ESG 경영의 실현은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완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호로서의 시작은 CEO와 임원분들이 하실 수 있지만, 마무리는 결국은 구성원 전체의 참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회적 가치는 모든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표를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에게만 중요한 남북 통일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또 없습니다. 자, 파타고니아는 캠벨 숲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벨 숲의 모토는 이렇다고 합니다. 아마 빨간 통조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렴한 가격에 소박한 식사를 제공하자는 게 이 회사의 창립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회사가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고디바 초콜릿, 이익을 많이 낳는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이죠. 저 이익을 많이 낳는 브랜드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이유는 우리 회사에 소박하고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자는 모토와 이 이익이 많이 남는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가 무언가 충돌하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 캠벨 숲의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지방 공기업에게 의미하는 바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미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민간이나 혹은 사회경제 조직에 이관해야 될 비즈니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 고유의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그것에 보다 집중하면서 전문화하는 고도화의 단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공기업은 공기업의 자산이 그 자체로 모든 국민의 자산이다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자산을 공기업이 잠시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기업이 되려고 하면요, 현재까지 끌어안고 있는 자산과 비즈니스를 끊임없이 또 민간에 이양해야 됩니다. 저는 시장 부분에 무책임한 이양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회경제 부분과 민간 부분을 이양하면서 공기업이 선진화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직의 미션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들을 꾸준히 찾아가는 노력들이 사실은 이 캠벨 숲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SG의 ESG를 관리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수렴하고 파악하고 우리 기업과의 격차를 확인하고 그 격차를 어떤 방식으로 메워나갈 것인가를 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자, 앞서 한번 말씀드린 마이클 포터의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밸류체인이라는 개념 역시도 사실은 마이클 포터가 등장하면서 아주 충격을 줬던 이 그림인데, 여기에 보시면 기업의 프로세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와 ESG가 점검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느 기업이 중요성 평가를 한 매트릭스의 결과입니다. 국내 아주 굴지의 기업입니다. 보시면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 노동관행, 인권, 온실가스 관리 등등은 사회적으로 영향의 중요성도 크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영향도도 되게 높은 그러한 카테고리로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의 격차 해소에 먼저 나서야 되겠죠. 자, 이거는 ESG와 관련된 유사한 외국에서의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도 보시면 1사분면에서부터 4사분면까지 각각 중요도의 차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작성한 일단 바이오텍과 의료산업에서의 이 지표를 유심히 보시면요, 검정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은 그 산업에서 ESG가 가장 취약한 서브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별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되는지를 평가 기관들이 반영하는 평가 툴들을 보유하게 되죠. 자, 이제 마감할 시간들이 거의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10분 정도 남았죠? 네. 자, 확장된 이해관계자 모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공기업이 봉사하고 복무하고 계신 여러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지역 시민사회, 지방공기업은 너무나 당연히 지자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구성원은 내부의 1차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죠. 또 협력회사들이 존재하고요. 공공기관 중에서도 몇 개의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주도 중요한 이해관계자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최근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혹은 환경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존재합니다. 저희는 현재의 자원을 낭비할 권리가 없습니다. 미래의 전수해줘야 될 책임만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화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즉 현행 조직 틀 내에서의 조직화 방안과 현행의 조직 틀을 탈피하는 조직화 방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회의 구성을 더 개방적으로 하는 것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왔고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 사회이사는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고 사회이사들의 역할도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공기업에서도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죠. 자, 이사회뿐만 아니라요, 운영 레벨에서의 운영 협의에 필요합니다. 실무자들이 이해관계 집단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 위임이 이루어질 때 실행 레벨에서 보다 이해관계 집단과 협업이 활성화될 겁니다. 우리는 공기업 내부의 직원과 공기업 바깥의 외부자와의 경계가 너무나 높고 넓습니다. 그래서 넘나들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조직의 장벽들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NGO에 몸담고 계신 분도 필요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에 한정적으로 입사해서 일을 하시고 경험을 전수할 수 있고요. 그래야 ESG나 사회가치와 관련된 우리 지방공기업의 효과성이 더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현재의 채용 방식, 담벼락 높은 것들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반면 조직의 틀을 탈피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티바 매각을 말씀드렸죠. 그것 이외에도 많은 최근에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ESG를 강조하는 기업들은요, 별도의 기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 치중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는 별도의 NGO나 기업을 만드는 경우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예지만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경우조차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마다 우리 지방 공기업에는 개발회사도 존재하고요, 지하철도 존재할 수 있고 상하수도도 존재하고 시설관리와 관련되는 공사도 존재합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중요도와 실행 맵을 설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으니까 각각의 슬라이드의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진 않도록 하고요. 이번 정부에서 이미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이게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 단계이고 현재의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리고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재의 방식은 내부의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제안에 의해서만 정교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HR, 인사조직, 노사가 제 전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과거에. 그래서 보상과 관련해서도 민간 기업하고 다른 패러다임에 따라서 보상 시스템을 모색해야 됩니다. 개개인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ESG 경영의 마지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조직을 분할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요.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와 ESG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즉 구조적 양면성이 아니라 맥락적 양면성, 즉 행동 주체가 두 가지의 가치를 항상 생각한다는 의미에서의 양면성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이제 기업가 정신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내화해야 됩니다. 체제화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ESG 경영과 관련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내용은 지방 공기업에 아주 특화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루지는 못했죠. 이 점이 오늘 저의 한계이지만 어찌 보면 저의 핑계는 저만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차원에서 서 있는 지점이 그러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사회적 가치와 ESG의 생태계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건 어느 한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고요. 이 하나의 나무 전체가 퍼지고 숲을 이루고 또 밀림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 공기업 하나하나가 나무일 수 있고요. 또 뿌리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여 년간 공기업의 위상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공존을 실현하는 조직으로서 가정해 왔지만 그에 충분히 걸맞게 해오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좀 더 그 미션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혼란도는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가치가 증가하면 우리의 자유가 증가해야 되는데요. 과정에서는 혼란도가 더 증가합니다. 그러한 혼란도를 낮추고 조직을 안정시키고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는 건 결국 CEO의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ESG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 그리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우리 지방 공기업의 CEO 분들께서 방향과 그 다음에 해야 될 역할들을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